21세기.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 영상 시청 등 수많은 정보 매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 중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 나온 내용이며 한 번쯤은 들어볼 이야기가 있다. 한 여성이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 결국엔 모녀가 자살하게 되는 사례. 결과론적이지만 힘겨워했던 어머니가 동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의 복지과에 상담을 했었다면 생계비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는 냉혹하며 자기만의 힘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혼자 아둥바둥하다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속된 말로 호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사회는 나에게 조건과 상황에 맞고 내가 그 정보를 얻어 도움을 청하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제가 업로드한 내용을 믿지는 말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대장암 사기를 진단받았다. 대장에서 시작하여 왼쪽 요관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으며 요관 쪽은 주관 혈관들이 많아 건드리기가 까다롭다 하였다. 그리하여 기술이 더 좋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추천을 받게 되었다. 다른 병원을 추천해준 교수님도 자신의 입장이 있어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어느 병원에 어떤 교수를 만나라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 그래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았는데 전이된 사기암은 완치가 어렵다며 생명 연장의 일환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던 동네 병원에는 환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았으며 보호자들도 젊어도 30대 후반대였고 그 이상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군 전역하고 3년 동안 집에서 게임, 만화책, 소설책만 보다가 생각을 바꿔 이제 알바 3, 4개월째 하는 중이던 철부지 같은 나뿐이었다. 나는 불효자다. 옆에서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며 내 인생은 아버지 옆에서 모아둔 돈도 없이 옆에서 간호하며 돌아가시면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걱정과 내 환경 탓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아버지여도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밥 먹고 귀찮다고 바로 누워버리는 모습에 쓴소리를 하고 싶어도 참고 억지로 손을 붙잡고 병원 복도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걸었다. 다른 환우들은 걷지도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우리는 참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계속 검색하다가 어느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약하는 사람이 많아 3,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3, 4개월을 기다리기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상황이어서 그 교수님의 제 수제자뻘인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암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수술한 지 1년째 되는 8월에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암세포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하였다.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버지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직장 상사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예전에 고 신해철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실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은 그 중에 행운이 따라서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도 행운이 크게 작용한다 느끼지만 그래도 가만히 멘탈 놓고 포기하는 것보단 능동적으로 찾아야지 길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힘든 상황이 오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 관심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들을 아끼려면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능을 본 적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고 사회적 지위도 없다. 만약에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제야 본론을 말하게 되면 내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첫 번째 산정특례,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 3가지이다. 산정특례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중증질환, 결핵 등등 여러 질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병원비 부담감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주는 형식이다. 최대 95%를 공단에서 내주고 최소 5%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자신의 조건마다 부담 퍼센트 비용은 다르다. 운 좋게 산정 특례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병원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조사 후 신청하게 되었다. 필요한 서류는 환자 담당 병원 교수님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2020년 4월 1일부터 신청 간소화로 병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지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은 3천만원, 기타에 포함된 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며 비급여와 급여 구분이 없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급여는 공단에서 지원해주어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인 암 환자는 조건에 따라 다르며 우리 아버지는 급여 120, 비급여 100, 총 2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방법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지원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는 등록신청서,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한데 2019년 나는 진단서만 갖고 가서 기관에 서류를 작성하면 끝이었다. 혹시나 병명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이 끝나고 이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관에 가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면 검토 후 한 달 이내로 아버지 계좌로 결제한 돈 그대로 넣어주었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가면은 힘드니 월 단위로 모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받는 것은 매 갱신이 된다. 그래서 한 해의 급여와 비급여 합쳐 200에서 2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긴급복지. 동네 병원에서의 병원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충당을 해서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게 되어서 수술비가 357만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검색을 하게 되다가 긴급복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 중에 의료 지원을 신청하였고 300만원을 지원받아 57만원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불러주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안별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직접 찾아가 담당 공무원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았었다. 그리고 대충 내용은 우리 가족의 주민번호와 한 명 한 명 통장 거래 내역서 6개월치, 수술해주신 교수님의 진단서 등을 모아 제출했다. 그런데 먼저 해당 구의 암 비용 지원에 대하여 물어보면 1차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먼저 신청하라고 한다. 그렇게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전부 사용하게 되면 그때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지원하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상황은 이와 같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고 수술비가 필요하여 긴급복지를 신청한 것인데 다들 집에 있는 병원 영수증을 보면 대부분 급여 부분이 많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상황은 급여 부분은 전부 이용하였고 비급여 부분을 아직 다 사용 못했는데 절차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비를 다 사용해야지 긴급복지 의료 지원하기가 원활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기관끼리 협약을 해서 사유서를 위에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고 통과가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 입원을 한 것인데 입원실은 꽉 찬 상태였고 다른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입원을 해야 돼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퇴원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빨리 알아봐서 아버지가 수술을 끝나고 수술 부위가 자리 잡는 시간까지 꽤 시간이 있어 퇴원까지 시간이 남아 여유롭게 절차를 기다릴 수 있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퇴원하기 전에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서 퇴원하고 신청을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 중이신 분들은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의료 부분은 300만원씩 총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발성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50만원 들었으면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남은 한 번의 비용 지원은 300 플러스 300 총 600에서 마이너스 150 차감한 450만원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단발성 지원이어서 최대 300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지원 받으실 때에도 150 들었다면 150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는 연장 없이 3에서 5년까지 유지가 되며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해야 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긴급복지는 매년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다가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로 인해 신청 조건이 작년보다 쉬워졌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안 되신다면 적십자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봉차 긴급 지원을 접수해 보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십자 긴급복지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 적십자에서 입력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치구 근처 적십자로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어렵다면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물어보면 안내해드리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